경상남도 통영 앞바다 남해와 제주 중간쯤에 위치한 검은여라는 이름의 작은 섬, 지도상으로는 약 67km, 서울 여의도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하며 한때 휴양지질학자들과 탐험가들의 이목을 끌었던 곳이었다. 검은여는 과거 해군에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그리고 심지어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도 동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위치는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역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사라졌다. 이 섬은 한동안 지도에서도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섬의 위성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덧칠해 놓은 것처럼 인위적인 흔적이 역력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선 검은여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 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2013년 부산 해양대학교의 김세진 박사 연구진은 검은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탐사선을 이끌고 출항했다. 위도와 경도를 따라 정확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곳은 거대한 바닷뿐이었다. 섬은커녕 바다 위엔 발맥이 한 마리조차 없었다. 놀란 연구팀은 혹시 섬이 침몰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고 해저 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저엔 깊이 약 1400m의 바다만 펼쳐져 있었고 섬이 가라앉은 흔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질학적 분석 결과 그 지역은 수천 년간 해저 지각 변동이 없었던 안정지대였으며 갑작스러운 침강이 발생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김세진 박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 수십 년간 지도에 버젓이 올라 있었던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판단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국방부의 군사해도에서도 확인됐던 섬이 단순한 몰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더 기묘한 건 검은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1923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해군 측량선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이다. 그 이후 검은여는 각종 어민지도, 군용지도, 심지어 일부 선박용 내비게이션에도 거젓이 표기되어 왔다. 그런데 1981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남해안 항공 촬영에선 검은여가 포착되지 않았다. 이후 30년 동안 검은여에 관한 목격담, 출항 기록, 입도 사진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나 기억 속에서조차 그 섬을 지워버린 듯했다. 정말 검은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섬이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아니 어떤 존재가 그 섬을 숨기고 있는 걸까? 진실은 아직도 그 바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늦은 밤, 통영 남쪽 해역을 지나는 거부들은 때때로 무전기의 섬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신호 잡음을 듣곤 한다고 한다. 여기 다시 나타났어. 방송국엔 그 이후로도 검은여를 보았다는 제보가 가끔 도착한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섬뜩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사라진 검은여의 사리를 확대해보면 여전히 희미한 육지의 윤곽이 남아있었고 누군가나 인위적으로 지워낸 흔적처럼 보였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대해 구글 어스 측은 기존의 해도나 공공 지도를 참고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을 뿐 해당 위치의 섬은 예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해저 화산의 분출물이 섬처럼 보였던 것일 수도 있다. 해류를 따라 떠돌던 부석, 화산암, 이 섬으로 오인되었다.
암초가 널리 동포된 지역이나 항해 경로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섬을 투기했다. 옛 항해자들의 좌표 기록 오류로 인한 오기일 수도 있다. 등등.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섬의 존재가 주로의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이유를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뉴질랜드 오클랜드 박물관의 지도 전문사서 존 실이 쓰는 고문서 고관소를 직접 기증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되자 우리가 알고 있던 1876년보다 훨씬 앞선 1792년 어느 호주 탐험가가 남긴 항해 기록 속에 검은 여와 유사한 섬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검은색 바위, 암초 또는 많은 땅의 사투리, 가 겹겹이 쌓인 평소엔 바닷속에 잠겨 있지만 특정 조수함만의 차에 맞춰 떠오르는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상의 올인하기보단 어떤 자연의 주기로 인해 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미군이나 나사에서 촬영한 위성 이미지에서 검은 여로 추정되는 형상이 포착된 바 있었고 2012년 블루맘을 사진에서도 뚜렷한 해상 임권이 잡히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사진 속 위치와 크기, 형상이 과거 지도의 검은 여와 거의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은 도대체 무엇일까? 특정 조건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숨겨진 섬? 아니면 인간이 접근해선 안 되는 의도적으로 은폐된 공간? 혹자는 이곳이 마경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마경이란 흔히 악령이 거주하거나 인간의 발길이 닿아선 안 되는 장소를 뜻하는 말로 신경수pad의 극단적 형태라 불립니다. 전 세계엔 마경으로 지정된 지역이 13곳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도 나자스탄 주의 반다나 마을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 마을 입구엔 정부가 세운 표지판이 박혀 있고 등 위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죠. 일몰 이후 예출 전까지 절대 출입 금지, 정부 파견 관리조차 해가 지기 전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검은 여도 그런 곳은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탐사하려는 순간 스스로를 감추고 때론 바다 안개 속에서 실루엣만을 드러내며 존재를 암시하는 바다의 마경. 언젠가 우리는 그곳에 발을 들인 자나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파도 속에서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그렇다죠. 포묘 앞바다 남쪽, 전설처럼 이래서 입으로 전해지던 검은여 마을 역시 지금은 단 한 명의 주민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을 인근에 설치된 관리소조차도 1km 이상 떨어진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해가 지면 마을 안에는 단 하나의 불빛도 남지 않게 됩니다. 주변 어촌에 사는 주민들조차 밤중에 특히 통영항을 지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검은 여를 가로지르지 않고 멀리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죠. 검은 여 마을에 이러한 출입 제한이 생기게 된 배경은 놀랍게도 10년 주기로 반복된 기이한 현상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들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밤이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이 노래소리가 들렸다. 깜깜한 골목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 꺼진 폐가 안에서 오래된 음악 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마을은 점점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들이 단순한 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밤에 마을에 들어갔던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소리를 따라 한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원인불명의 고열로 사망한 관광객.
대담하게 담력 체험을 하겠다며 몰래 들어간 소년이 마을의 오래된 우물에 빠진 뒤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를 고인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마을 골목을 걷던 촬영팀 일원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며 순지의 사건이었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를 한반도 남쪽의 신령지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단지 상상력의 선물일까? 주민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간의 목격 내용도 몰락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신령현상 연구가로 유명한 이기원 교수는 거문여 마을의 얼진 기록과 증언, 그리고 사고 사례들을 종합해 남의 예령마을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마을의 시작부터 동계까지의 흐름을 치밀하게 정리하며 거문여는 단순한 예령 전선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 속에 숨겨진 이해결의 초자연적 공간이라고 평가했죠. 이 마을은 1600년대 초 남해안 휘적 침입을 막기 위해 이만준 보호부사가 성벽과 막루를 두르고 주민들을 이지시켜 세운 밤어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250여 가구 1500명 이상이 거주했으며 내부는 완봉처럼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했죠. 그런데 마을의 몰락을 도는 곳은 윤하련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문여 마을에서 남해의 단이라 불리던 미모의 소유자였고 한양까지도 이름이 전해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어느 외지 무당이 그 여인의 염원은 인간의 것이 아니야 라며 저주를 커본 날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첫 번째 실존 사고가 시작되었죠. 지금도 거문여 마을은 비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파도 소리조차 잠잠해지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스쳐갑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마을에서 왜 아직도 음악이 흐르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걸까? 지금 그곳에 가면 당신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방가라 마을에 살던 흑마술사 반나는 나트나타미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흑마술을 이용해 묘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묘약은 무엇이든 닿는 순간 그 대상을 자신에게 이끌리게 만드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발라는 나트나타디를 속여 묘약을 먹게 할 계획을 세우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걸 마시면 평생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지만 나트나타디는 흑마술사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발라가 보는 앞에서 묘약을 바위 위에 부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묘약이 바위에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흑마술에 걸린 바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발라를 향해 날아들었고 그는 결국 그 거대한 바위에 딸려 죽고 맙니다. 죽기 직전 그는 피범벅이 된 채로 마을 전체에 저주를 내리며 말합니다. 이 마을에는 피와 고통만이 남을 것이며 그 누구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이 저주가 실현되기라도 한 듯 자이신 2세가 이끄는 군대가 방가라 마을을 습격합니다. 요새처럼 견고하던 마을이었지만 주민들과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되기근이 겹쳐 살아남은 이들마저 굶주림 속에 죽어갔으며 마을은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예령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도 방가라 마을에서는 귀신을 보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그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의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설 자체에는 과장되거나 각색된 도군도 있겠지만
마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하죠. 현재까지도 방가라 마을은 텅 비어 있으며 인도 정부와 현지 주민들조차 마을을 재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을의 선인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1997년 2월 21일 EBB 심야 라디오 방송 코스트 투 코스트 221 제보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워싱턴주 LA 스모그에 거주하는 남성 메루었다. 그의 이야기는 듣고도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나스타시 인근에서 구입한 토지를 둘러보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멍은 직경이 약 9피트 정도로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습니다. 멜은 이 구멍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그가 알아낸 것이라곤 이 구멍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인근 마을 주민 몇몇이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만 간혹 사용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멜은 곧 이상한 위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수년간 쓰레기를 버려왔다는 구멍치고는 이상하게도 그 어떤 잔해나 찌꺼기도 보이지 않았고 구멍은 전혀 막히거나 차오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멜은 구멍의 깊이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약 5km 길이의 낚싯줄을 구일 끝에 무거운 줄을 매달아 천천히 구멍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줄을 전부 풀 때까지도 추는 바닥에 닿지 않았고 밀에서 전해지는 감촉 또한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구멍은 바닥이 없는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두 개 다가 아니었습니다. 멜은 어느 날 구멍 주변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곤충의 날갯짓도 없는 침묵의 공간. 구멍 주위에는 작은 벌레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조차 날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공간 같았죠. 멜은 이 사실을 오랜 친구 브라이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브라이언은 예지중지하던 예완견을 잃고 어디에 묻어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멜의 구멍 이야기를 들은 브라이언은 장난 섞인 마음으로 죽은 자신의 개를 구멍 안에 넣기로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의 시신을 구멍 속으로 던졌고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브라이언은 잊기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아침 산책 중 나무들 사이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와 너무도 똑같이 생긴 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닮은 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온 그 개의 목에는 브라이언이 직접 달아주었던 금박 장식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놀란 브라이언이 급히 달아나자 개는 눈을 피하며 도망쳤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곧 미국 전역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퍼졌습니다. 멜의 구멍, 멜즈홀이라 불리게 된 이 미스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멍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 했지만 멜은 이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이 구멍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견 상당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당시 LA 스모글 지역은 실제로 광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던 지역이었으며 땅속에는 수많은 김도와 시추롬이 얽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질학자 잭 파일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마나스타시 인근의 모든 김도들을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차에 지도와 장비를 싣고 알려진 모든 김도를 하나씩 확인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멜의 구멍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지역의 시직 긴도 중 가장 깊은 곳도 겨우 300피트 수준이다. 만약 멜이 말한 것처럼 수킬로미터 깊이의 시직 구멍이 존재한다면 강력한 압력차로 인해 주변 지층이 무너졌을 것이니라. 이미 오래전에 붕괴가 일어나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멜의 구멍은 아직도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말없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심이 던진 무언가를 되돌려 보내기 위해 잭파이를 비롯한 지질학자들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지만이 이어지자 대중의 반응은 순식간에 관심에서 조롱과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메르오터가 거짓말을 했으며 이 모든 이야기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자 책이나 방송 콘텐츠를 팔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때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멜의 구멍은 그렇게 허무하게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의학자 제럴드 오스몬이었습니다. 오스몬은 자신이 1960년대 중반 실제로 금 구멍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야기의 방향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LA 스모그 근처였고 구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직접 조사까지 했었다고 증언했죠. 이건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멜의 구멍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원하는 모든 매체와 인터뷰할 것입니다. 증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오스몬은 위성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 현장을 조사하며 찍어둔 그 사진은 멜의 구멍이 위치했을 법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얗게 불러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러는 일관적으로 군사시설이나 정부의 기밀시설을 위성에서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오스몬은 당시 근처에 울창한 숲조차 없었기에 임의적인 삭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숲이 자라 그 구역은 더 이상 위성에서 주목받지 않는 평범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당시엔 분명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후 일부 지질학자들은 LA 스모그 일대가 약 1200만 년 전 파산 폭발로 생성된 용암 지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론적으로는 특정한 조건이 겹칠 경우 매우 깊은 자연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 파산암은 부서지기 쉬워 구조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5km 이상의 깊이를 가진 시직 구멍이 자연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도 덧붙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조차 접근하지 않고 죽은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된 이 미스터리한 장소는 다시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5km가 넘는 깊이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살아나선 안 될 존재가 돌아온다는 속설 속의 멜의 구멍은 그렇게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지시를 파헤치고자 했던 일부 사람들은 아예 민간 탐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약 30명으로 구성된 이 탐사팀은 지도와 금속 판치기 등을 들고 구멍이 존재할 법한 지역을 수색했으나 끝내 확실한 위치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 멜워터는 짧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멜의 구멍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방송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동시에 오스모를 포함해 멜의 구멍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던 인물들 역시 모두 잠적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겠다던 오스몬조차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정부나 고위 기관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은 건 아닐까? 나는 음모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메레 구멍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레 구멍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 20년이 흐른 2017년, 다시 그 구멍을 기억하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파헤치려는 움직임을 조용히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곳에서 미국의 한 대학교 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몇몇 학생들은 20년 전부터 회자되던 메레 구멍을 찾기 위해 직접 워싱턴주 LA 수목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찾을 수 없는 선배를 찾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비웃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그러한 반응에 기이치 않고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에게 메레 구멍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마지막 미스터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메리 의도적으로 구멍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던 점에 착안하여 메리 묘사한 지형 특성과 반대되는 조건을 가진 장소들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말로 하나의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리 묘사한 것보다는 크기가 작았지만 여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고, 이에서 돌을 여러 번 떨어뜨려 봐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멍은 마치 땅속 어딘가로 연결된 또 다른 세계처럼 고요하고 음산했습니다. 학생들은 구멍 속을 고프로 카메라로 촬영해 보기로 합니다. 장비를 조심스럽게 하단시키는 동안 그들은 묘한 기대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한창이던 도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근 마을 주민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결국 탐사를 중단하고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도 일부만 확보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모습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짧은 클립 속 구멍의 풍경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 구멍이 정말 메레 구멍이었는지, 그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는지, 멜과 오스모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 모든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멍의 전설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미지에 대한 공포와 궁금증을 자극해왔습니다. 1995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밀턴 마을에서도 또 하나의 섬뜩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헬렌 슈거라는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 댄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오버턴 다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댄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짖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다리 아래로 끼어내려 목숨을 잃고 맙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헬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개들이 오버턴 다리를 건널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투신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죽음의 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어떤 소리에 이끌리는 것인지, 혹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리 아래서 손짓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만이 마을에 드리워졌습니다. 단지 오버턴 다리 입구에는 다른 다리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경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험한 다리입니다. 개를 반드시 목줄에 묶으십시오. 이 다리는 높이 약 15m로 밀턴 마을과 오버턴 하우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버턴 하우스는 1895년 헨리 어니스트 밀러가 지은 고디풍의 저택으로 마을의 명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벌어진 잇따른 투실 사건으로 인해 오버턴 다리는 더 이상 관광 명소가 아닌 죽음을 부르는 다리로 악명 높아지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공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걸지도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코틀랜드의 오버톤 다리에서 뛰어내린 개는 무려 200마리 이상이니라. 이 중 최소 10마리는 현장에서 직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리 자체의 높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다. 다리 아래로는 반이 흐르고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어 반사신경이 뛰어난 동물이라 해도 무사히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사건은 2005년경 오버톤 다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내보내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다양한 동물학 단체와 동물 행동 전문가들 역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2006년 스코틀랜드 동물학대반 지역회는 동물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샌즈 박사에게 이 현상에 대한 정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샌즈 박사는 개들은 인간처럼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존재가 아니라 라고 전제하며, 개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버톤 다리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원에는 보다 원초적인 생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샌즈 박사는 먼저 사고가 발생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스터리한 투시 사건들은 대부분 날씨가 맑고 화창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개들은 다리의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금을 향해 짖기 시작하고 곧장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일사점을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였지만 멀리서 조망하면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던 셈이었습니다. 이에 샌즈 박사는 자신의 반려견 패티의 목에 소형 카메라를 도착하고 직접 다리를 한 끼 걸으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버톤 다리는 개의 시야로 보면 평범한 다리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허리보다 높은 다리 난단과 그보다도 더 높이 솟아있는 주변의 나무들로 인해 개들은 이 다리를 받침팡치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다리에는 중간중간 구멍이 없어서 개들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중반부를 지날 무렵부터는 아래에서 단물이 흐르는 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샌즈 박사는 이를 두고 개들이 짖으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와 진동의 반응에 불안해하거나 그 정체를 파악하려다 호기심에 뛰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곧바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리는 세계 곳곳에 수백 개나 되지만 이런 투신 현상은 오직 오버톤 다리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반박이었습니다. 즉, 구조적 착시나 음향의 영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샌즈 박사는 또 하나의 독특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수컷 밍크의 배설물 때문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밍크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배설물에 강한 악취가 나는 분비물을 함께 배출하는데, 개들은 사람보다 수십만 배 뛰어난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샌즈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 밍크의 배설물 샘플을 확보하고 총 10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무려 7마리의 개가 밍크 배설물에 뚜렷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일부는 흥분한 듯 짖었고, 일부는 냄새의 근원을 찾아 주변을 탐색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버톤 다리의 저주처럼 반복되는 개들의 투실 사고는 단지 냄새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다리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걸까?
진실은 아직 다리 아래 흐르는 어두운 강물 속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중 몇몇 개들은 특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스코틀랜드는 비가 자주 내려 개들이 냄새를 맡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바람을 타고 흐르는 민트의 냄새가 확산되면서 개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다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닐턴 마을 인근에서 50년 넘게 사냥꾼으로 살아온 주민은 나는 이 마을에서 50년 동안 사냥을 했지만 민트라는 동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며 민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이로 인해 샌즈 박사의 다설도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오거톤 다리에 얽힌 전설과 괴담, 심지어 고대 신화까지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닐턴 마을에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오거톤 다리는 고대 켈트 신화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불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다리는 이로부터 염전임 에너지가 흐르는 초자연적 공간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거톤 다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선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거톤 하우스의 현 주인인 밥과 멜리사 역시 비슷한 분위기의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17년간 그곳에서 살아오며 개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광경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학적 원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오거톤 하우스 전체에 뭔가 염전인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오거톤 바리 근처에 위치한 오거톤 하우스를 물려받았던 존 화이트 부인이 1년, 이른바 화이트 레이드를 여럿이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개들이 다리 중간에서 서공을 향해 짚고 갑자기 뛰어내리는 이유가 그들이 이 화이트 레이드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일부 초자연 현상 연구자들은 이 다리의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바로 1994년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10월, 한 남성 케빈 고인은 갓난아들을 안고 부인과 함께 오거톤 다리를 건너던 중 다리 중간에서 갑자기 이 아이는 안마다 라고 외치며 아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으로 아이를 다리 밖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붙잡힌 케빈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적그리스도이며 자신의 아기는 사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괘씸원단은 그가 정신이상 상태였다고 판단의 모질을 선고했고 그는 이후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거톤 다리의 명성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수로 이어진 개들의 투신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공포와 미혹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1995년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개들이 다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던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이 단순한 기력이 아닌 무언가를 깨운 계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거톤 다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나무는 무거워지며 바람은 지나가지만 그 위를 건너는 개들만은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공을 향해 무언가를 향해 짚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곳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탈스케오 주립병원에 수감된 케빈 보이의 사건은 단순한 전설이나 뒤담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기륵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거톤 다리에 안마나 깃들어 개들이 연이어 뛰어내린다는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오거톤 다리의 미스터리는 과연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말하듯
저주받은 장소이자 악령이 들이온 공단이다. 이와 유사한 전설은 아일랜드에서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7년에 한 번씩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신비로운 섬, 브레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13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로가 출신의 지도 제작자 안젤리노 둘체르투는 본인이 만든 지도에 브라실이라는 섬을 처음으로 표기했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섬이 이외에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지도에 이 섬이 간헐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375년 카탈로냐 아틀라스라는 지도에는 일라들 브라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섬이 다시 등장하며 전 세계 항해사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섬이 등장하는 시기가 일정 간격의 즉 7년 지기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480년 베네치아 지도 제작자 안드레아 비안코의 지도에 브라실 섬이 또다시 등장했고 이를 본 영국 항해사 존 지니어는 전설의 섬을 직접 확인하고자 항해에 나섭니다. 그 역시 브라실은 미령섬이며 7년에 한 번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문을 듣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브리스톨에서 출항하여 2주간 섬의 잡투임들을 샅샅이 탐색했지만 오래 둔덕 하나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481년 영국의 트리니티와 조지라는 조 항해사가 닭다리의 뒤를 타고 또 한 번 브라실 탐사에 나서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실은 1590년대 제작된 오르텔리오스 지도, 이로타 지도,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 등 유럽의 여러 지도에 꾸준히 등장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지도에 따라 명칭이나 위치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가 언급한 이 신비로운 섬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항해사들에게 큰 이목이었습니다. 브라실 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격담이 등장한 것은 섬이 지도에 처음 등장한 지 300년이 넘은 1674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장 존 리스넷이 프랑스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격렬한 바다 안개를 만나 항로를 천천히 따라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안개 속에서 흐릿한 육지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고 즉시 이건 그 섬이다. 브라실이다. 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존은 그 육지의 비를 전박하고 4명의 선원과 함께 선립합니다. 짙은 안개 속이었지만 그들은 땅을 밟았고 안개가 덮치고 나서야 자신들이 발을 디딘 곳이 진짜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약 반나절 동안 섬을 탐색했고 그 경험에 대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어떤 땅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기록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와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브라실 섬, 오버톤 바리.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장소, 다른 대륙에 존재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공간의 균열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무언가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었던 환상의 그림자였을까? 혹은 우리가 감히 건드려선 안 될 무언가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점은 브라질 섬이 단순한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674년 존 레스의 선자는 섬에 상륙한 소, 그곳에서 나이가 많은 한 남자를 만났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존에게 이 섬에 얽힌 기묘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검은 토끼와 마술사에 관한 전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듣기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존에게 언젠가 다시 이 섬을 찾아올 경우 금과 은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존을 섬에서 돌로 만들어진 요새를 보았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를 보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존 외에는 나오지 않았고 그의 기록 이후에도 브라질 섬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흐른 1872년 브라질 섬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오플레였지. 그는 브라질 섬에 관한 3가지 이식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아쉽게도 그의 문서는 현재 모두 일실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3가지 신비로운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브라질 섬에 관한 마지막 모란산의 기록은 1912년에 남겨졌습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골동품 수집가이자 고고학자였던 TJ 리스트로프였습니다. 그는 브라질 섬의 존재를 굳게 믿었고 자신만의 계산과 추론을 통해 섬의 다음 등장을 예측한 뒤 배를 타고 직접 해당 좌표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장소에는 짙은 안개에 둘러싼 이끼 숨들 정도로 신비로운 돌섬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는 들섬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황금빛 일몰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광경은 환상 들 자체였다. 섬에는 거대한 언덕이 2개 있었으며 꽃으로 덮인 돌탑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이 인공적인 구조물인지 자연적인 형상인지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레스트로프는 자신이 본 섬의 모습을 직접 손으로 스케치하여 남겼지만 이후 브라질 섬에 대한 명확한 목격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섬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며 지도에서도 사라졌고 브라질 섬은 전설 속으로 다시 숨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980년 12월 영국에서 영국판 로즈웰 사건이라 불리는 대형 UFO 출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영국 랜드섬 숲에서 벌어진 것으로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가 존재했던 실존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영국 콩고의 짐 페니스톤 병장은 UFO의 존재를 주장하며 뜻밖의 사실을 하나 공개합니다. 그는 UFO가 뿜어내던 빛에서 특이한 전파 신호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며 그 전파를 이진법, 바이너리 코드로 해석한 결과 무려 16페이지에 달하는 숫자열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이너리 코드에는 마치 GPS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해석한 결과 놀라운 위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좌표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페루의 나스카 라인, 그 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가사의한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처음엔 이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구가 거듭되면서 중세시대 항해사들이 남긴 브라질 섬의 좌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좌표를 알게 된 로버트는 나는 브라질 섬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좌표가 그것과 같을 줄이야 라고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는 단지 신화였을까? 아니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머물렀던 무언가가 남긴 흔적일까? 그리고 그 섬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안개 속에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세간에서는 로버트의 주장에 대해 유명세를 얻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저 내가 본 것을, 내가 겪은 것을 보고하고 전달할 뿐이다.
이외 토어의 전파에서 취집된 바이너리 코드가 가리킨 좌표가 브라질 섬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해석하지 못한 무언가의 메시지일까? 과학자들은 브라질 섬의 정체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이 현상이 광학적 착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공기층이 수평선 위에서 굴절되면서 마치 신기루처럼 먼 바다 위에 육지가 있는 듯 보였고, 이것을 항해사들이 실제 섬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죠.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브라질 섬에 관한 기록들 중에는 단순히 눈으로 본 시즌을 넘어 섬에 도착하여 직접 걸으며 남기 스케치와 탐사 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서산의 섬에 배를 전박하고 요새를 보고 안개 속을 걸으며 그 섬을 탐험한 볼까요? 7년에 한 번씩 안개의 식사인 채 나타난다는 유령섬 브라질. 그 섬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세계의 또 다른 미스터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손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구조와 건설 방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수많은 가설과 상상이 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건축 비밀을 실제로 풀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재현했다 주장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리즈팔린. 1887년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고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26세가 되던 해, 그는 라트비아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전전하며 모돈과 장밀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키는 150cm, 몸무게는 겨우 43kg. 그는 어디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하고 미소한 이민자였고 정착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20년 플로리다 남부에 정착하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천문학과 고대 이집트 원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0여 년간 모은 돈으로 한 가지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내 손으로 재현하겠다. 에드워드는 플로리다에서 직접 산호석을 채취해 궁전 밭을 석조 예적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작업 도중 자신이 만든 발전기를 이용해 최소한의 불빛만 밝히고 남들이 자지 않는 한밤중에만 돌을 옮기고 조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지은 구조물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식탁, 보물, 오급판까지 모두 직접 조각해 만들었고 북극섬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망원대, 해시계, 핀선 모양의 조각물 등 천문학적 지식이 반영된 건축물들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을 오직 혼자 힘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1940년, 그는 이 미니 석조 궁전에 코렐캐슬, 즉 산호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궁전은 공개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고 에드워드는 뉴욕 타임즈의 이면을 장식하며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특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궁전의 중앙에 있는 돌문, 별표이었습니다. 무게는 무려 5,000파운드, 약 2.3톤에 달했지만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살짝 밀기만 해도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그 정밀함은 수학적 계산과 균형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학적.
어떻게 43kg의 남자다 혼자서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옮기고 조각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대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에드워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던 방식의 원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가 남긴 궁전은 지금도 플로리다 솜스테드의 들표 신비의 석조 건축물 들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 작업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 지식을 얻었는지에 대해 수많은 지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에드워드가 본 것, 모거트가 본 것, 브라질 성과 피라미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수많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 잊혀졌다가 아주 우연한 순간 다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학자들은 에드워드가 만든 크레인의 구조와 재질을 분석한 결과 최대 옮길 수 있는 무게는 고작 10톤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산호선 코레이캐슬 안에는 28톤이 넘는 오벨리스크, 수십 톤에 달하는 바위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 성을 지었냐고 물었을 때 에드워드는 이처럼 짧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정말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아낸 걸까? 에드워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작업 과정을 철저히 기밀에 붙였습니다. 그의 작업을 엿볼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큰 마을 아이들이 멀리서 지켜봤다는 증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소년들이 그의 작업 장면을 몰래 훔쳐본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들의 증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바위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자 그 돌이 마치 풍선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 놀라운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1936년 정부의 토지 재편성 사업으로 인해 에드워드는 산호섬 전체를 근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트럭을 빌려 짐을 옮겼고 당시 트럭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 위엔 아무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다. 식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거대한 산호석들이 트럭에 정확히 실려 있었다. 운전수가 이걸 어떻게 실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에드워드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의 크레인 꼭대기에 달린 검은 상자, 그 안에 피라미드 건축법의 핵심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학자들 중 일부는 에드워드의 작업에 더 복잡하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본 불이 떠오른 현상 역시 단순한 마술이 아니다. 에드워드가 어떤 자기장이나 공명을 이용해 불의 무게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1951년 에드워드는 64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도 친구도 가깝게 지내던 이웃도 없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내 그는 어떤 건축 기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기계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기계는 마치 증류 발전기처럼 생긴 구조에 수백 개의 자석과 금속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러나 당대 과학자들 중 누구도 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었고 그 기미는 아직까지도 불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계는 단순한 실험적 장치일 뿐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 작가인 레이 스토나는 전혀 다른 지장을 펼칩니다. 에드워드는 지구의 자연 에너지, 즉 지구를 흐르는 특정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해 돌을 움직였다. 그는 이 에너지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네이라인, 네이나인이라고 부르며 피라미드, 스톤헨지, 이스터 섬에 놓아 이 등 고대 거섬 이적들이 모두 이 네이라인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에드워드의 산호섬 또한 이 라인 위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에너지 지점 이론을 반박하고자 일부 과학자들은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섰던 곳과 봄이란 산호석을 곰수 600마력짜리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고 다이아몬드 톱으로 절단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 돌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절단도 이동도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실험은 오히려 에드워드의 작업이 더욱 기이하고 미스터리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무게의 법칙과 균형 원리를 잘 이용했을 뿐이라고 믿으려 하지만 에드워드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섬을 지을 때 주로 자기장과 전기, 그리고 중력을 이용했다. 오늘날 그의 궁전은 코렐캐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기이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냈다고 주장한 고대 건축의 기밀은 그가 사라진 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그 궁전 한가운데서 그 돌문이 왜 그렇게 부드럽게 회전했는가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